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혹시 모르게 내가 너무 쉽게 여겨지고 있지는 않을까? 혹은 누군가에게 내가 만만한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함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살다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알게 모르게 반복되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왜 저렇게 나를 대하는 걸까? 아무리 잘해줘도 돌아오는 건 서운함뿐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참습니다.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러나 그렇게 인내하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은 나를 점점 더 쉽게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내 자존감의 반복적인 훼손으로 이어지지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선생님, 저는 왜 항상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는 걸까요? 왜 저만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되는 걸까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모두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친절하고 남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착함이 때로는 나를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상대에게 만만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이런 상황은 직장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심지어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인간관계에서 반복적인 상처를 경험하는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거절하지 못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경계를 세우지 못하고 모든 부탁을 들어주고 모든 행동을 용납하다 보니 결국 상대가 선을 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무감각해지기도 합니다. 익숙한 상처에 적응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경계를 세우는 것이 어려운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워합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은 아닐까? 혹은 상대가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 때문에 쉽게 경고를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가 나를 존중하는 것은 내가 먼저 나 자신을 존중할 때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쉽게 대하는 순간 상대도 나를 쉽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는 바로 단단한 경계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단단한 경계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쉽게 휘둘리지 않고 내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상대의 태도에 상처받지 않고 나의 내면을 단단하게 보호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경계만 세우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때로는 내 감정의 절제가 필요하고 때로는 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상처를 잘 받을까? 왜 나는 항상 희생하게 되는 걸까? 어떻게 해야 나를 지키면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찾아볼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분명히 조금 더 단단해진 자신을 마주하게 되실 것입니다. 잠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 지혜보감 채널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믿음은 신중하게 가까운 사람이 더 위험하다. 살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가족이니까 믿어야지, 친구니까 의심하지 말아야지.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를 가장 많이 다치게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낯선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일은 드물지만 가까운 사람은 내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약점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보다 가까운 사람에게 더 신중하게 주어야 한다는 말이 생겨납니다. 며칠 전 한 중년 여성분과 상담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오랜 결혼 생활 동안 늘 희생만 해왔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경제적인 문제를 핑계 삼아 그녀의 소중한 개인 시간을 빼앗고 결정권마저 무시했습니다. 아이들 역시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잘하면 남편도 변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더 무시하고 요구만 늘어나더라고요. 이제는 저 자신이 너무 비참해졌어요. 이처럼 우리가 쉽게 주는 믿음은 종종 상대에게는 권리가 아닌 당연한 권한처럼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야기를 듣던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처음 그 작은 요구를 들어줄 때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표현해 보신 적이 있으셨나요? 그녀는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땐 그냥 작은 일이니까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게 쌓이니까 이렇게 됐네요.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관계의 경계는 처음부터 세워야 합니다. 상대가 내게 요구할 때마다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는 그 작은 양보를 나의 약점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아야 한다. 이 말이 처음에는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인간관계의 본질을 간파한 통찰입니다. 상대를 사랑하고 아끼더라도 내 마음의 공간을 완전히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 공간 안에는 나를 지키는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하고 상대가 그것을 쉽게 넘어서지 못하도록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를 관계의 적절한 거리두기라 부릅니다. 한 연구에서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와의 갈등이 반복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경계 설정의 실패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부탁이었지만 점점 더 큰 희생을 요구받게 되고 그것이 거부되지 않자 결국 상대는 그것을 권리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쌓인 부담은 결국 관계를 파괴하는 독이 됩니다. 한 남성분의 이야기도 떠오릅니다. 그는 동업하는 친형에게 수년간 재정적인 지원을 해왔습니다. 형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기꺼이 자신의 저축을 꺼내 도와주었고 처음엔 고맙다고 했던 형은 시간이 지나자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태도로 변했습니다. 결국 그 남성분이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고 했을 때 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손절하냐? 가족이 이런 것도 못 챙겨주냐? 이 순간 그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무조건 믿어준 게 잘못이었나 봐요라며 허탈해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상대를 신뢰한다는 순수한 감정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나를 존중하고 나의 경계를 지켜줄 때 비로소 건강한 신뢰가 만들어집니다. 그 경계가 사라진 신뢰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나를 지키지 못하는 관계는 결국 나를 갉아먹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작은 순간부터 경계를 연습해야 합니다. 처음 누군가가 부탁을 할 때 내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 불편함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그 부분은 도와주기 어려울 것 같아라는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나의 경계를 인식시키는 출발점이 됩니다. 물론 이런 경계 설정은 처음에는 관계에 긴장감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상대가 서운해하거나 심지어 섭섭함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이야말로 서로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상대도 나의 기준을 알게 되면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서로 간의 존중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신중하라는 말은 냉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소중하니까 더 조심스럽게 다루라는 뜻입니다. 서로를 아끼기에 지켜야 할 선이 있고 그 선을 지킬 때 진짜 깊은 관계가 형성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혹시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는 그 관계 속에서 나의 경계를 다시 한번 돌아볼 때입니다. 내면의 경계를 세운 뒤 우리가 반드시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자존감과 자기 존중입니다. 과연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존감은 비교가 아니라 내면에서 자란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성공했어. 나보다 돈도 많고 자식들도 잘 됐어.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서서히 초조함과 불안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비교는 언제나 자존감을 갉아먹는 가장 위험한 독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부러움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의 삶이 내 기준이 되어버리고 결국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얼마 전 상담실을 찾아온 58세의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벌써 손주도 보고 집도 몇 채씩 사두고 여행 다니면서 여유롭게 사는데 저는 아직도 남편과 월세 살고 있어요. 애들도 아직 자리 못 잡았고요. 가끔은 제가 너무 초라해 보여서 속상할 때가 많아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천천히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혹시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뤄온 것들을 한번 적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뭐 별거 없죠. 그냥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살았어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선생님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아이들을 키워내고 가족을 지켜낸 시간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는 선생님만의 값진 여정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자존감의 본질입니다. 자존감은 남이 정해준 기준으로 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내가 얼마나 내 삶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는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남과 자신을 비교할 때 결국 비교하는 기준은 대부분 외적인 것들입니다.
재산, 자녀의 성공, 사회적 지위, 외모.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자존감은 그런 비교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성실히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가치로 세월을 견뎌왔는지, 그 모든 누적된 삶의 무게 속에서 스스로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건네는 것이 자존감의 뿌리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수용이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단순한 말 속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남이 정해준 잣대를 들이대며 나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존감은 내 삶을 내 기준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싹트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20년간 진행한 행복 연구에 따르면 타인과의 비교를 멀리하는 사람일수록 장기적으로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반면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불안과 우울감을 더 많이 호소했습니다. 이 연구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비교하지 않는 삶이야말로 진짜 행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비교가 무서운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과소평가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남의 성공을 볼 때 우리는 상대의 화려한 겉모습만 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감당하고 있는 고민, 고통, 실패의 순간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교는 언제나 불공정한 경기입니다. 결과만 놓고 나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남성분이 친구들과의 만남 후 깊은 우울에 빠졌다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대기업 임원이거나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이었고 본인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근근히 살고 있었기에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에 비하면 저는 정말 실패한 인생 같아요. 저는 조용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친구들보다 더 큰 부를 갖지 못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매일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정성껏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존경받아야 할 인생입니다. 성공의 모양은 각자 다릅니다. 이처럼 우리는 비교 대신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그 기준은 하루를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가,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얼마나 지켜왔는가, 내가 나의 가치를 얼마나 지키며 살아가는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자존감은 큰 성공이 아닌 작은 성취를 축하하는 습관에서 자라납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다면 그것이 내 자존감을 키워주는 걸음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삶을 사랑하며 내 속도로 걸어가고 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존감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단한 자존감이 자리 잡았다면 그 다음 중요한 주제는 바로 감정의 절제입니다. 왜 감정을 쉽게 드러내면 관계가 망가지고 나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정의 절제가 존엄을 지킨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했을 때, 속상하게 했을 때, 혹은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감정을 표출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이야말로 가장 조심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 순간에 감정을 터뜨리면 상대는 오히려 나의 약점을 쉽게 파악하게 되고 결국 내 위치가 더욱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한 남성분과 상담을 진행하며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반복적으로 무시당하고 있다는 분노를 토로했습니다. 팀장님은 자꾸 제 아이디어를 가로채고 저를 공개적으로 무시합니다. 결국 저도 참다 못해 큰 소리로 따졌는데 그 이후로 오히려 제 입지가 더 좁아졌어요. 사람들이 저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더라고요. 그의 눈빛에는 억울함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 분노가 당연한 감정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선생님의 그 분노를 이용해서 오히려 더 나쁜 프레임을 씌운 겁니다. 결국 감정을 드러낸 쪽이 손해를 본 거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냥 말없이 버팁니다. 그런데 그것도 너무 힘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감정 절제의 진짜 의미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과 절제하는 것은 다릅니다. 억누름은 언젠가 폭발로 이어지지만 절제는 내 감정을 내 스스로 컨트롤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철학자 스토아 학파의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란 가장 값비싼 사치다. 이 짧은 문장은 감정을 다루는 법을 너무나도 명확히 알려줍니다. 우리가 순간의 분노에 휘둘리면 결국 내 평판, 내 인간관계, 내 인생의 흐름까지도 흔들리게 됩니다. 감정을 절제하는 사람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라 현명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는 리더십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성공적인 리더일수록 감정 절제 능력이 매우 뛰어났다고 합니다. 이들은 갈등 상황에서도 목소리를 낮추고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며 필요한 핵심만 조용히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조직 내에서 신뢰와 존중을 동시에 얻었고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와의 갈등, 부부싸움, 부모와 자식 간의 다툼 모두 순간의 감정 폭발로 인해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오랫동안 회복되지 못하고 관계의 골이 깊어지게 만듭니다. 감정을 절제한다는 것은 단순히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정을 느끼되 그것을 내가 통제하는 힘을 키우라는 뜻입니다. 한 63세 여성분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녀는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늘 소갈이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너무 무시해요. 애들 키울 때도 제 말을 듣지 않고 대놓고 저를 비난할 때도 많아요. 속이 끓어오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녀는 결국 한 번은 큰 소리로 따져 물었고 그 뒤로 며느리와의 관계는 거의 단절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냥 한 번 더 참을 걸 그랬어요. 그날 이후로 손주 얼굴도 못 봤어요. 저는 조용히 위로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그건 어머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법을 몰랐던 것뿐입니다. 앞으로는 그 감정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상대의 말에 바로 반응하지 않는 훈련을 하면 분노도 슬픔도 훨씬 쉽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감정 절제의 핵심은 바로 그 멈춤에 있습니다. 한 박자 멈추는 것, 숨을 한 번 고르는 것. 그 짧은 멈춤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때로는 그 짧은 시간 덕분에 내 존엄을 지킬 수 있고 관계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폭발시키는 이유는 대부분 즉각적인 반응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즉각적인 반응이 결국 나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심리학에서는 반응과 선택 사이의 공간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자극이 주어졌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여백을 두는 것이 성숙한 감정 관리라는 것입니다. 이 공간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감정 절제의 본질입니다. 물론 이런 절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올라올 때 잠시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지금 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나를 보호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제를 살펴봐야 합니다. 감정을 절제하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는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또 다른 함정 비교의 습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이어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비교는 나를 파괴하는 습관이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형제와 비교당하고 학교에 가면 친구와 비교당하고 사회에 나와서는 동료와 이웃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평생 비교 속에 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비교가 마치 삶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비교는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가장 깊은 불행의 늪으로 끌어당기는 무서운 덫입니다. 한 61세 남성분이 상담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후 준비를 한다고 열심히 모았는데 주변 친구들은 벌써 은퇴하고 골프 다니고 해외여행도 다니는데 저는 아직도 일해야 하고 모아놓은 돈도 얼마 안 됩니다. 그 친구들을 보면 제가 너무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깊은 자책과 허탈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친구분들이 선생님처럼 가족을 위해 30년 넘게 묵묵히 책임감 있게 살아온 걸까요? 그는 잠시 멈추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이들 교육시키느라 투자도 못하고 그냥 저축만 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선생님의 인생입니다. 투자 수익은 얻지 못했을 수 있지만 그 대신 자녀들은 반듯하게 성장했고 가족은 무사히 지켜내셨습니다. 그것이 결코 작은 성취가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는 비교할 때 항상 남의 겉모습만 바라봅니다. 남의 화려함만 보고 그 이면의 눈물과 노력과 희생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 삶이 자꾸만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켜낸 것들이 진짜 내 삶의 값진 자산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지 말라. 남의 고통까지 함께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
이 말처럼 비교는 항상 불완전한 정보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상대의 고통은 보지 못한 채 성공만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비교는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내 삶을 깎아내리는 칼이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SNS를 자주 보는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고 불안과 우울을 더 자주 경험한다고 합니다. 매일 남의 여행 사진, 남의 명품, 남의 성공 소식을 보다 보면 내 일상은 점점 초라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장 빛나는 순간만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